1970년대 한국은 총알 하나 제대로 못 만들었습니다. 2024년 한국은 세계 4위 무기 수출국이 됐습니다. 믿기시나요? 제가 군에 들어간 1997년, 한국은 미국 무기를 사다 쓰는 나라였습니다. 27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미국과 경쟁하는 나라가 됐죠. 50년 동안 소련과 독일 전차만 써온 페루가 2024년 한국 K를 선택했습니다. 3조 원, 전차 54대, 남미 역대 최대 계약이었죠. 독일 라인메탈은 탈락했습니다. 미국 제너럴 다이내믹스도 탈락했습니다. 중국마저 밀려났습니다. 승자는 단 하나,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어떻게 부품이나 납품하던 나라가 완제품으로 세계를 제패하게 됐을까요? 반전의 순간들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누르는데 1초도 걸리지 않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브렌트 커크먼입니다. 올해 57세고요. 미 육군 전력 분석센터에서 27년째 전차 전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 명함에는 수석 연구원이라고 적혀 있지만 사실 저는 세계 전차 시장의 심판관이나 다름없었죠. 나토 회원국들이 새 전차를 도입할 때 제 보고서를 참고합니다. 중동 국가들이 수십억 달러를 쓸 때도 제 평가를 기다리죠. 워싱턴 DC 펜타곤 인근 사무실에서 저는 매일 세계 각국의 전차 성능을 비교하고 분석합니다. 걸프전 당시 저는 에밀 에이브람스 승무원이었습니다. 이라크 사막에서 소련제 T-72 전차들을 박살내는 걸 직접 목격했죠. 그때부터 확신했습니다. 서구 기술이 최고다. 미국과 독일, 이 두 나라가 만든 전차를 당할 자는 없다고요. 한국이요? 솔직히 말하면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한국은 우리 무기를 사가는 고객일 뿐이었으니까요. 2000년대 초반 한국이 K1 전차를 개발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결국 에밀 설계 참고한 거잖아요. 동료들과 술 마시며 농담처럼 말했죠. 한국 전차, 그냥 우리 기술 베낀 거야. 제 책상 위에는 레오파르트 EA7 모형이 놓여 있었고 컴퓨터 바탕화면은 에밀 A2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제 세계관의 전부였습니다. 서구 무기는 우수하다. 나머지는 모방품이다. 이 공식에는 예외가 없다고 믿었죠. 제 아내 수잔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독일 전차 얘기만 나오면 눈이 반짝거리잖아. 맞는 말이었어요. 저는 레오파르트의 라인메탈 120mm 활강포를 사랑했고 에밀의 가스터빈 엔진을 존경했습니다. 이게 진짜 기술이라고, 이게 진짜 전차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경력은 화려했습니다. 걸프전 참전 후 조지아 포트베닝 기갑학교에서 전차 전술을 가르쳤고 2005년부터는 펜타곤 전력 분석센터로 자리를 옮겼죠. 나토 전차 표준화 회의에 미국 대표로 참석했고 독일 퓨르트 시험장에서 레오파르트 EA7 시험 발사를 직접 참관했습니다. 2018년에는 폴란드 정부가 전차 도입 자문을 요청했을 때 수석 컨설턴트로 일했어요. 그때 저는 당연히 에밀이나 레오파르트를 추천했죠. 제 보고서는 업계에서 인정받았습니다. 브렌트 커크먼이 쓴 평가서는 곧 성경이다라는 말까지 나왔을 정도니까요. 동료들은 저를 존경했고 후배들은 저를 멘토로 여겼습니다. 저 역시 자부심이 대단했죠. 27년 경력, 걸프전 참전 용사, 나토 자문위원. 이 타이틀들이 제 정체성이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초부터 뭔가 이상한 기류가 감지됐습니다. 방산업계 뉴스에서 한국이라는 단어가 자꾸 눈에 띄었어요. 폴란드가 K2 전차 180대를 도입했다는 소식이 들렸죠.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폴란드는 원래 예산이 부족하니까 싼 거 산 거겠지. 그런데 계약 규모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6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조 원이 넘는 금액이었어요. 이건 단순히 싼 무기를 대량으로 산 게 아니었습니다. 폴란드가 진심으로 K2를 선택한 겁니다. 저는 동료 제프에게 물었습니다. K2가 뭐가 그렇게 좋길래? 제프는 어깨를 으쓱했죠. 글쎄, 가격 대비 성능이 괜찮은가 보지. 그래도 레오파르트보다야 한참 아래지. 그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아무리 한국이 발전했어도 독일 기술을 따라잡을 순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65억 달러는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에요. 폴란드 국방부가 바보가 아닌 이상 이유 없이 그런 큰 돈을 쓸 리 없죠. 분명 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제 편견을 버리지 못했어요. 27년 동안 쌓아온 신념을 단 몇 달 만에 포기할 순 없었으니까요. 그냥 폴란드의 특수한 사정이겠거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곧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24년 2월 버지니아주 포트벨보아 연구소. 겨울 추위가 아직 가시지 않은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그랬듯이 오전 7시에 사무실에 도착했어요.
커피 머신 앞에서 진한 아메리카노 한 잔을 뽑아들고 책상에 앉았죠. 컴퓨터를 켜고 디펜스 뉴스,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 글로벌 파이어파워 같은 방산 전문 사이트들을 하나씩 체크하는 게 제 아침 루틴이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무기 도입 계획, 시험 발사 결과, 계약 체결 소식 등을 빠짐없이 읽었어요. 이게 27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은 습관이었죠. 그날도 평소처럼 뉴스를 읽고 있었습니다. 프랑스가 신형 장갑차 개발을 시작했다는 기사, 터키가 무인기 수출을 늘리고 있다는 보도, 러시아가 T-90M 생산을 확대한다는 소식, 별로 특별할 게 없는 평범한 뉴스들이었어요. 그런데 페이지를 넘기던 중 눈에 확 들어오는 제목이 있었습니다. 페루, 주력 전차 교체 사업 본격화. 후보는 레오파르트, 에밀, VT사, KE. 페루요? 남미의 페루가 전차를 산다고요? 저는 즉시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기사 내용은 이랬습니다. 페루 국방부가 50년 이상 사용해온 소련제 T-55 전차 약 300대를 퇴역시키고 신형 전차를 도입할 계획이라는 거였어요. 예상 도입 규모는 50대에서 100대 사이, 예산은 약 30억 달러. 결코 작은 사업이 아니었죠. 후보로는 독일 라인메탈의 레오파르트 EA7, 미국 제너럴 다이내믹스의 에밀-A, 에이브람스, 중국 북방공업의 VT사, 그리고 한국 현대로템의 KE 흑표가 거론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당연히 레오파르트나 에밀 중 하나를 선택하겠지. 한국? 말도 안 돼. 하지만 기사 말미에 흥미로운 문장이 있었습니다. 페루 국방부 관계자들이 최근 서울을 방문해 현대로템 공장을 견학했으며 KE의 안데스 고원 적합성에 큰 관심을 보였다. 안데스 고원 적합성이요? 그게 뭔 소린가 싶었습니다. 전차는 전차지, 지형이 뭐가 그리 중요한가요? 에밀은 이라크 사막에서도 아프가니스탄 산악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했는걸요. 레오파르트는 유럽 평원은 물론이고 중동 사막에서도 검증됐고요. 지형 적합성 같은 건 핑계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동료 제프가 커피를 들고 제 옆으로 왔습니다. 브렌트, 뭘 그렇게 집중해서 봐? 저는 모니터를 가리켰어요. 페루가 전차 산다네. 후보에 KE도 있어. 제프는 피식 웃었죠. KE? 설마 페루가 한국 전차를 사겠어? 남미는 전통적으로 독일 무기 시장이잖아. 칠레도 레오파르트 쓰고 아르헨티나도 독일 기술 선호하고 페루도 당연히 레오파르트 살 거야.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남미는 70년 넘게 유럽 무기를 써왔어요. 특히 독일제는 남미에서 명품 대접을 받았죠. 한국이 끼어들 틈은 없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더 자세한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페루의 전차 도입 사업 배경을 설명하는 내부 문서였어요. 거기에는 페루가 처한 심각한 상황이 적혀 있었습니다. 페루 육군이 현재 운용 중인 T-55는 1973년부터 1978년 사이에 소련에서 구입한 것들이에요. 가장 최근 것도 46년이 넘었죠. 이 전차들은 현대전 기준으로 보면 완전히 고철 덩어리였습니다. 사격 통제 장치가 없어서 움직이면서 쏠 수가 없고 야간 투시 장비가 없어서 밤에는 장님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게다가 해발 4,000m가 넘는 안데스 고원에서는 산소 부족으로 엔진이 자주 꺼진다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이웃나라 칠레였습니다. 칠레는 독일에서 레오파르트 EA사를 140대나 도입했어요. 페루와 칠레는 역사적으로 국경 분쟁이 있었던 나라들이죠. 1879년 태평양 전쟁 이후 지금까지도 긴장 관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칠레가 최신형 전차를 굴리는데 페루는 50년 된 고무를 타고 있다니 이건 군사적으로 심각한 불균형이었어요. 거기에 마약 카르텔, 반군 게릴라 같은 내부 안보 위협도 있었습니다. 페루 입장에서는 전차 교체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던 겁니다. 보고서를 읽으면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페루가 정말 절박한 상황이었네요. 그렇다면 더더욱 검증된 서구 무기를 선택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급한 불을 끄려면 확실한 걸 사야죠. 실험적인 선택을 할 여유는 없을 텐데요. 저는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페루는 100% 레오파르트를 살 거야. 칠레가 레오파르트를 쓰니까 같은 플랫폼으로 가는 게 정석이지. 정비, 부품, 훈련 모든 면에서 유리하거든. 다들 제 의견에 동의했어요. 한 명도 예외 없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라디오를 켰습니다. 공영방송 NPR에서 국제뉴스를 하고 있었어요. 앵커가 말했죠. 한국의 방산 수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14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는 5년 전보다 3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140억 달러요? 생각보다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앵커는 계속 말했어요. 특히 폴란드, 호주, 노르웨이 등 전통적인 서방 동맹국들이 한국 무기를 대량으로 구매하고 있어 주목됩니다. 저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단순히 가격이 싸서 파는 거라면 아프리카나 동남아 같은 개발도상국에 팔아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폴란드요? 노르웨이요? 이건 나토 회원국들이잖아요. 미국과 독일 무기를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왜 한국을 선택한 걸까요? 설마 정말로 한국 기술이 우수해서 그런 건 아니겠죠?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정치적 거래라던가 경제 협력 패키지라던가 그런 부가적인 조건들 때문일 겁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아내 수잔이 물었어요. 여보, 오늘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안 좋은데? 저는 고개를 저었죠. 아니야, 그냥 일 때문에 좀 복잡해서.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정말로 복잡했으니까요. 저는 서재로 들어가 개인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리고 한국방산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현대로템, KE 흑표, 한국형 전차. 검색 결과가 쏟아졌습니다. 놀라운 사실들이 나왔습니다. KE 흑표는 2014년에 실전 배치된 한국의 3세대 주력 전차였어요. 무게 56톤, 120mm 활강포 장착, 최고 속도 시속 70km. 스펙만 보면 나쁘지 않았죠. 하지만 진짜 눈에 띄는 건 따로 있었습니다. ISU 암내장형 유기압 현수장치라는 기술이었어요. 이게 뭔지 궁금해서 기술 논문을 찾아봤습니다. 쉽게 말하면 전차가 자세를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였어요. 앞을 숙이거나 뒤를 올리거나 좌우로 기울이거나 심지어 차체 전체를 바닥에 낮출 수도 있다는 겁니다. 처음엔 이게 뭐가 대단한가 싶었습니다. 전차는 적을 쏘면 되는 거지 자세를 바꾸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지만 설명을 읽다 보니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일반 전차는 토션바 방식 현수장치를 씁니다. 이건 고정된 각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포를 아래로 내릴 수 있는 각도가 제한돼 있죠. 보통 마이너스 7도에서 8도 정도예요. 그런데 KE는 차체를 앞으로 숙이면 대포를 마이너스 10도까지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3도 차이가 뭐가 대수냐고요? 산악 지형에서는 이게 생사를 가릅니다. 상상해보세요. 우리 전차가 산꼭대기에 있고 저기 산 아래 계곡에 있어요. 일반 전차는 대포를 충분히 아래로 내리지 못해서 조준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차를 계곡 쪽으로 내려가야 해요. 그러면 적에게 노출되죠. 하지만 KE는 그 자리에서 차체를 숙이면 됩니다. 적은 우리를 못 보는데 우리는 적을 정확히 쏠 수 있어요. 이걸 전문 용어로 부각 확보라고 합니다. 저는 논문을 읽으면서 생각했죠. 이론적으로는 맞는 얘기네. 하지만 실전에서 정말 작동할까? 의심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더 찾아보니 무게 문제도 있었습니다. 에밀 에이브람스는 68톤, 레오파르트 EH는 67톤이에요. 거의 70톤에 육박하죠. 그런데 KE는 56톤입니다. 무려 12톤에서 14톤이나 가벼워요. 중형 트럭 한 대 분량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페루의 인프라 때문입니다. 안데스 산맥의 다리들은 대부분 오래됐어요. 70톤짜리 전차가 지나가면 다리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도로도 좁고 굽이굽이해요. 무거운 전차일수록 기동성이 떨어지죠. KE는 방어력을 유지하면서도 무게를 줄이는 데 성공한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새벽 2시까지 자료를 읽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놀라운 내용들이 나왔어요. KE의 국산화율은 90%가 넘는다고 했습니다. 엔진, 변속기, 주포, 사격 통제 장치 모두 한국 기술이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전차는 수만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진 복잡한 무기예요. 그 대부분을 자국 기술로 만든다는 건 엄청난 기술력을 의미하죠. 에밀도 사실 일부 부품은 수입에 의존합니다. 레오파르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KE는 거의 모든 걸 스스로 만든다고요?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어요. 27년 동안 제가 믿어온 공식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서구 기술이 최고다. 나머지는 모방품이다. 이 공식에 균열이 가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스펙만 좋다고 다 좋은 무기가 아니에요. 실전에서 검증돼야 진짜죠. KE는 아직 실전 경험이 없잖아요. 폴란드가 샀다고는 하지만 아직 실제로 쓴 건 아니에요.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아직 결론 내리기엔 이르다. 더 지켜봐야 한다. 그렇게 2월이 지나고 3월이 왔습니다. 4월이 됐죠. 그동안 저는 페루 전차 사업을 계속 모니터링했어요. 각 업체들이 제안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독일 라인메탈은 레오파르트 EH를 제안했고 미국 제너럴 다이내믹스는 에밀A, SEP V3를 내놓았어요. 중국은 VT4를, 한국은 KE를 제안했죠. 업계에서는 독일이 가장 유력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런데 4월 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페루 평가단이 각국을 방문해 실사를 진행하는데 한국에서 가장 오래 머물렀다는 거예요. 3일 예정이었던 일정을 일주일로 연장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페루 국방장관이 직접 한국을 재방문했다는 소식도 들렸어요. 이건 뭔가 심상치 않은 신호였습니다. 저는 동료들에게 물었죠. 혹시 한국이 정말로 이길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다들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 브렌트, 남미에서 독일을 이긴다고. 그건 불가능해. 5월 첫째 주, 저는 평소처럼 아침 루틴을 소화하고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뉴스 사이트를 체크하고 있었죠. 그런데 디펜스 뉴스 메인 페이지에 굵은 글씨로 헤드라인이 떴습니다. 페루, 한국 K 전차 선정, 3조 원 규모 계약 체결. 저는 커피잔을 놓쳤습니다. 잔이 책상에 떨어지며 커피가 쏟아졌어요. 하지만 저는 그것조차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눈을 의심했어요. 다시 읽었죠. 페루, 한국 K 전차 선정. 틀림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마우스를 클릭해서 기사를 열었어요. 내용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K 흑표 54대, K808 차륜형 장갑차 144대, 총 195대 규모, 계약 금액은 약 29억 달러, 우리 돈으로 3조 8천억 원이었습니다. 독일 라인메탈, 미국 제너럴 다이내믹스, 중국 북방공업이 모두 탈락했다는 거예요. 승자는 한국 현대로템, 남미 역사상 최대 규모의 지상무기 계약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수가,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27년 경력의 전차 전문가인 제가 완전히 예측을 빗나간 겁니다. 주변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동료들이 제 책상으로 몰려왔습니다. 브렌트, 이거 봤어? 한국이 페루 계약을 따냈대. 제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이건 말이 안 돼. 레오파르트가 왜 졌지? 분명 뭔가 꼼수가 있을 거야. 하지만 기사를 계속 읽어보니 꼼수는 없었습니다. 페루 국방부는 공개 입찰을 통해 기술평가, 가격평가, 운용적 합성평가를 종합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어요. 그리고 K가 모든 항목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겁니다. 특히 안데스 고원 환경 적합성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다고 했죠. 페루 국방장관의 말이 인용돼 있었습니다. K는 우리의 지형과 작전 환경에 완벽하게 맞는 전차다. 이것은 페루 육군의 새로운 시작이다. 사무실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다들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어요. 이건 단순히 한 건의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방산 시장의 판도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탄이었죠. 남미는 전통적으로 유럽 무기 시장이었어요. 70년 넘게 독일, 프랑스, 영국이 지배해온 곳이죠. 그런데 한국이 그 벽을 뚫은 겁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오전 10시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했어요. 회의실 분위기는 무겁고 긴장돼 있었습니다. 한 장성이 말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동맹국 페루가 우리 무기 대신 한국 무기를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미국 방산의 경쟁력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는 사건입니다. 다른 관계자가 말했죠. 폴란드에 이어 페루까지 한국이 우리 시장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이 추세가 계속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의는 3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토론은 격렬했어요. 누군가는 한국이 덤핑을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고, 다른 이는 정치적 압력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페루 측 자료를 보면 그런 증거는 없었어요. 가격도 레오파르트와 큰 차이가 없었고 정치적 압력도 없었습니다. 순수하게 성능과 적합성으로 평가받아 이긴 겁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한 가지 임무를 받았습니다. 페루가 왜 K를 선택했는지 상세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것이었죠. 2주 안에 제출해야 했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어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일단 페루의 평가 보고서를 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K의 기술 스펙을 다시 면밀히 검토해야 했죠. 그날 오후부터 저는 자료 수집에 매달렸습니다. 페루 국방부에 공식 요청을 넣었고 한국 현대로템의 공개 자료를 모두 다운로드했어요. K의 시험 발사 영상, 기동 시험 기록, 기술 논문, 심지어 한국어로 된 자료까지 번역기를 돌려가며 읽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했어요. 집에 가서도 계속 자료를 봤죠. 아내 수잔이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K가 페루에 선택된 이유는 크게 3가지였어요. 첫째, 뛰어난 지형 적응력. ISU 6기압 현수장치 덕분에 안데스 산악 지형에서 다른 전차들이 할 수 없는 작전이 가능했습니다. 둘째, 가벼운 무게. 56톤으로 페루의 열악한 인프라에서도 자유롭게 기동할 수 있었죠. 셋째, 높은 국산 화율과 기술 이전. 현대로템은 단순히 전차만 파는 게 아니라 현지 생산 라인까지 제공했습니다. 특히 3번째 이유가 결정적이었습니다. 독일과 미국은 완제품만 팔려고 했어요. 기술은 비밀이니까 안 된다는 입장이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계약 구조를 보니 1단계에서는 한국에서 만든 완제품을 보내고 2단계부터는
페루 현지의 생산 라인을 구축해서 거기서 조립 생산한다는 겁니다. 이건 페루 입장에서 엄청난 혜택이었어요. 단순히 무기를 소비하는 나라가 아니라 생산하는 나라가 되는 거니까요.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점점 더 놀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었어요. 한국은 페루에게 산업 발전의 기회를 준 겁니다. 일자리가 생기고 기술력이 쌓이고 남미 전체를 대상으로 한 생산 거점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접근법을 폴란드 모델이라고 부른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폴란드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계약했다고 하더군요. 보고서를 쓰면서 저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전략이 우수하다는 걸요. 서구 업체들은 여전히 냉전시대 방식으로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만든 거 사, 고장나면 우리한테 보내. 이런 식이죠. 하지만 한국은 21세기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같이 만들자, 기술을 나누자, 함께 성장하자. 이게 훨씬 매력적인 제안이었던 겁니다. 2주 후 저는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제목은 페루의 KE 선택 분석과 미국 방산에 대한 시사점이었어요. 보고서에서 저는 솔직하게 썼습니다. KE는 기술적으로 우수하며 특히 산악 지형에서는 에밀이나 레오파르트보다 뛰어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 한국의 산업협력 모델은 개도국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갖는다. 미국은 이에 대응할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보고서를 읽은 상급자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일부는 제 분석을 인정했지만 일부는 불편해했죠. 한 대령이 제게 말했습니다. 브렌트, 자네 너무 한국에 우호적인 거 아닌가? 우리 무기를 폄하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저는 사실만 말씀드린 겁니다.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질 겁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27년 동안 제가 믿어온 것들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에밀 에이브람스는 세계 최강 전차라고 생각했는데 실은 지형에 따라 한계가 있었던 거죠. 레오파르트는 명품이라고 여겼는데 산악 지형에서는 KE만 못했던 겁니다. 이걸 인정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페루 육군 기갑부대 총책임자 카를로스 로드리게스 장군이었어요. 저는 몇 년 전 나토 회의에서 그를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카를로스는 직설적인 성격의 군인이었죠. 브렌트, 오랜만이네. 자네가 우리 KE 선택에 대해 보고서를 썼다는 소식을 들었네.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장군님. 직무상 작성한 겁니다. 카를로스가 웃었습니다. 자네 보고서 내용 일부를 봤네. 공정한 평가였어. 하지만 자네는 아직 KE의 진짜 능력을 모르는 것 같더군. 서류로만 봤으니까 말이야. 저는 귀가 번쩍 뛰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카를로스가 말했죠. 리마로 오게. 직접 보여주지. KE가 안데스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자네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페루까지 가서 한국 전차를 보러 간다고요? 동료들이 뭐라고 할까요? 하지만 호기심이 더 컸습니다. 정말로 KE가 그렇게 대단한 건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군님. 일정을 조율해 보겠습니다. 카를로스가 말했죠. 좋아. 자네가 오면 모든 걸 보여주지. 시험 발사도, 기동 훈련도, 야간 작전도. 그때 자네가 직접 판단하게.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건 중요한 결정이었어요. 페루에 가서 KE를 본다는 건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다는 걸 의미했습니다. 만약 정말로 KE가 뛰어나다면 저는 27년 동안의 신념을 버려야 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편견 없이 순수하게 평가하고 싶었죠. 저는 상급자에게 보고했습니다. 페루 현장 실사를 제안받았습니다. KE의 실제 작전 능력을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허락이 떨어졌어요. 일주일 후 저는 리마행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아내 수잔이 물었어요. 여보, 이번 출장은 왜 이렇게 긴장한 것 같아?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내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 여행이야. 내가 평생 믿어온 게 틀렸다는 걸 확인하러 가는 거니까. 수잔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진실을 찾는 사람이잖아. 그게 뭐든 받아들일 수 있을 거야. 그 말이 힘이 됐습니다. 네, 맞아요. 저는 진실을 찾는 연구원이에요. 제 편견보다 진실이 중요하죠. 다음 날 저는 워싱턴 DC 덜레스 공항에서 리마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긴 비행이었어요. 13시간 넘게 걸렸죠.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과연 KE는 제 예상을 뛰어넘을까? 아니면 과대평가된 걸까? 리마 호르헤차베스 국제공항에 도착한 건 현지 시간으로 밤 11시였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니 페루군 장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브렌트 커크먼 연구원님이시죠? 장군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를 따라갔습니다. 군용 차량을 타고 시내 호텔로 이동했어요. 창밖으로 리마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생각보다 큰 도시였어요. 호텔에 체크인하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피곤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일이면 K를 직접 보게 됩니다. 제 27년 경력이 시험대에 오르는 순간이죠. 저는 창문을 열고 리마의 밤 공기를 마셨습니다. 멀리 태평양이 보였어요. 여기서 동쪽으로 가면 안데스 산맥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내일 답을 찾게 되겠죠. 다음 날 아침 6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씻고 군복을 입었어요. 로비로 내려가니 어제 그 장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아침 식사는 차 안에서 하시죠. 훈련장까지 3시간 걸립니다. 우리는 리마를 벗어나 동쪽으로 향했습니다. 도시를 벗어나자 풍경이 바뀌었어요. 사막이 나타났고 점점 고도가 올라갔습니다. 차는 구불구불한 산길을 올라갔어요. 귀가 먹먹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고산병 증상이었죠. 장교가 코카잎차를 건넸습니다. 이걸 마시면 도움이 됩니다. 저는 감사히 받아 마셨어요. 쓴맛이 났지만 신기하게 좀 나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해발 표시판이 보였어요. 3,000m, 3,500m, 4,000m 계속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훈련장에 도착했습니다. 해발 3,800m 고원이었어요.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산소가 평지의 60%밖에 안 된다고 했죠. 카를로스 장군이 나와서 저를 맞이했습니다. 브렌트 환영하네. 고산병은 괜찮은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카를로스가 웃었죠. 거짓말 마. 얼굴이 새하얗네. 천천히 움직이게. 여기서 뛰면 기절해. 우리는 관측소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훈련장 전체가 내려다 보였어요. 넓은 고원과 험준한 산맥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멀리 여러 대의 전차가 보였어요. 카를로스가 쌍안경을 건넸습니다. 저기 보이는 게 우리 K들이야. 오늘 실사격과 기동훈련을 보여주지. 저는 쌍안경으로 전차들을 봤습니다. K 흑표. 사진으로만 보던 전차를 실물로 보니 느낌이 달랐어요. 날렵한 외형의 디지털 위장 무늬가 칠해져 있었습니다. 포탑이 생각보다 컸고 주포가 길게 뻗어 있었죠.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 전차가 정말로 대단한 걸까? 아니면 그냥 평범한 걸까?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과목은 기동시험이었어요. K 한 대가 험준한 경사를 올라갔습니다. 각도가 거의 60도에 가까워 보였어요. 에밀이라면 절대 못 올라갈 각도였죠. 하지만 K는 거뜬히 올라갔습니다. 엔진 소리가 힘차게 들렸어요. 고산지대인데도 출력 저하가 없어 보였습니다. 정상에 도착한 K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차체가 앞으로 푹 숙여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절을 하는 것 같았죠. 포신이 점점 아래를 향했어요. 그리고 계곡 아래 표적을 정조준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게 바로 ISU 현수 장치의 실제 작동이구나. 쾅! 포성이 울렸습니다. 표적이 명중돼 폭발했어요. 카를로스가 말했습니다. 저기 표적까지 거리가 3,200m야. 일반 전차는 저 각도에서 절대 맞출 수 없지. 하지만 K는 가능해.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론으로만 알던 걸 실제로 보니 충격이 컸어요. 이건 정말 대단한 기술이었습니다. 두 번째 과목은 고속 기동이었습니다. K가 험준한 지형을 시속 50km로 달렸어요. 바위 투성이 길인데도 안정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차체가 지형에 맞춰 자동으로 자세를 조절하는 게 보였죠. 승무원이 받는 충격이 최소화되는 겁니다. 이것도 ISU 현수 장치의 장점이었어요. 세 번째 과목은 이동간 사격이었습니다. K가 시속 40km로 달리면서 표적을 쐈어요. 한 발, 두 발, 세 발 모두 명중이었습니다. 사격 통제 장치가 완벽하게 작동하는 거였죠.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 정도면 에밀과 대등하거나 더 나은 수준이에요.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우리는 야전 식당에서 페루 군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메뉴는 간단했지만 맛있었습니다. 식사 중에 카를로스가 물었습니다. 브렌트, 오전 훈련 어땠나?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부각 확보 능력은 놀라웠어요. 카를로스가 고개를 끄덕였죠. 오후에 더 재미있는 걸 보여주지. 오후 훈련은 더 흥미로웠습니다. 야간 작전 시뮬레이션이었어요. 해가 지기 전이었지만 인공적으로 어둠을 만들었습니다. 연막탄을 터뜨려서 시야를 차단한 거죠. 일반 전차라면 앞이 안 보여서 작전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K는 열영상 장비를 켜고 정확하게 표적을 찾아냈습니다. 4km 밖 표적을 명중시켰죠. 저는 점점 더 놀라고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뛰어난 전차였어요. 에밀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나았어요. 특히 이런 산악 지형에서는 확실히 우위였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우리는 정비고로 갔습니다. 거기서 K를 가까이서 볼 수 있었어요. 저는 전차 주변을 천천히 걸으며 관찰했습니다. 복합 장갑의 두께, 반응 장갑 배치, 연막탄 발사기 위치, 엔진 배기구 구조, 모든 게 세심하게 설계돼 있었어요.
페루군 정비병이 엔진을 보여줬습니다. 1500마력 디젤 엔진이었어요. 독일 MTU 엔진을 기반으로 한국이 개량한 거라고 했습니다. 고산지대에서도 출력 저하가 거의 없습니다라고 정비병이 설명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본 기동 성능이 이 엔진 덕분이었던 거네요. 변속기도 인상적이었습니다. S&T 다이내믹스라는 한국 회사가 만든 거라고 했어요. 자동 변속 시스템이 매우 부드러웠습니다. 승무원의 피로도를 크게 줄여준다고 했죠. 사격 통제 장치는 한화 시스템 제품이었어요. 레이저 거리 측정기, 탄도 컴퓨터, 열영상 조준경이 통합돼 있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이 모든 핵심 부품들이 한국산이었어요. 엔진, 변속기, 사격 통제 장치, 주포, 장갑. 정말로 국산화율이 90%가 넘는다는 게 사실이었던 겁니다. 이건 기술 독립을 의미했어요. 다른 나라 눈치 안 보고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다는 뜻이죠. 저녁이 됐습니다. 카를로스가 저를 장교 숙소로 초대했어요. 거기서 페루군 고위 장교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식사 중에 한 대령이 물었습니다. 커크먼 연구원님, 오늘 본 K는 어땠습니까? 모두의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지형 적응력은 제가 본 전차 중 최고였어요. 장교들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죠. 하지만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레오파르트가 아니라 K를 선택하셨나요? 레오파르트도 훌륭한 전차인데요. 카를로스가 대답했습니다. 좋은 질문이네. 우리도 처음에는 레오파르트가 1순위였어. 독일 기술이니까 믿을만하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실사를 해보니 문제가 있더군. 첫째, 무게가 67톤이나 돼. 우리 다리 중 상당수가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해. 둘째, 부각이 -9도밖에 안 돼. 안데스 산악전에서는 치명적인 약점이야. 셋째, 가격이 비싸. K보다 30%는 더 비쌌어. 다른 장교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독일은 기술 이전을 거부했어요. 우리가 현지 생산을 원한다고 했더니 안 된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공장도 지어주고 기술도 가르쳐주고 함께 만들자고 했죠. 우리 입장에서는 한국을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이해가 됐어요. 페루는 단순히 전차를 산 게 아니었습니다. 미래를 산 거였죠. 한국과 함께 방산 산업을 키우고 남미의 방산 허브가 되겠다는 비전이었어요. 이건 독일이나 미국이 절대 제공하지 못하는 가치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카를로스가 저를 산책에 초대했습니다. 우리는 훈련장 언덕을 올라갔어요. 정상에서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고산지대라 공기가 맑아서 별이 더 선명하게 보였죠. 카를로스가 말했습니다. 브렌트, 솔직히 말해주게. 자네는 아직도 K를 의심하나? 저는 한참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본 건 진짜였어요. K는 뛰어난 전차입니다. 카를로스가 제 어깨를 두드렸죠. 그 말을 듣고 싶었네. 자네 같은 전문가가 인정해준다면 우리 선택이 옳았다는 증거니까. 저는 밤하늘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하루가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27년 동안 쌓아온 편견이 무너졌습니다. 서구 기술이 최고라는 신화가 깨졌죠. 한국은 더 이상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훈련장에서 하루를 더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실제 작전 시뮬레이션을 봤어요. 적 진지 공격, 방어 작전, 후방 차단 등 다양한 시나리오였습니다. K는 모든 상황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였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C4I 시스템이었습니다. 지휘 통제 체계가 매우 발달돼 있어서 여러 대의 전차가 네트워크로 연결돼 실시간 정보를 공유했죠. 훈련을 지켜보던 중 갑자기 날씨가 변했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시야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안개까지 끼면서 50m 앞도 안 보이는 상황이 됐죠. 카를로스가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안데스의 기후야. 아침에 맑다가도 오후에 폭풍이 몰아치지. 미국 무기 수출 담당자들이 훈련을 중단하자고 했습니다. 이런 날씨에는 위험합니다. 내일로 미루는 게 좋겠습니다. 하지만 카를로스는 고개를 저었죠. 아니, 계속한다. 실전에서는 날씨를 선택할 수 없으니까. 에밀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작전이 어려웠을 겁니다. 시야가 확보되지 않으면 사격이 불가능하니까요. 하지만 K는 달랐습니다. 열 영상 장비를 최대로 올리고 작전을 계속했어요. 안개와 빛 속에서도 표적을 정확히 포착했습니다. 레이저 거리 측정기가 완벽하게 작동했죠. 그리고 사격, 쾅, 4km 밖 표적이 명중됐습니다. 한 발, 두 발, 세 발, 네 발, 연속으로 명중했어요. 저는 쌍안경을 내려놓고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에, 이건 에밀도 못하는 거야. 옆에 있던 미국 관계자가 제 말을 들었습니다. 브렌트, 방금 뭐라고 했어?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사실을 말한 거야.
에밀은 이런 환경에서 저렇게 정확하게 쏘지 못해. 적어도 내가 본 시험에서는 그랬어.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미국 관계자는 불편한 표이였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눈으로 본 걸 부정할 순 없었으니까요. K는 정말로 뛰어났어요. 특히 이런 극한 환경에서는 다른 전차들이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우리는 다시 관측소로 돌아왔습니다. 옷이 흠뻑 젖었지만 제 마음은 뜨거웠어요. 오늘 본 장면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카를로스가 제게 물었습니다. 브렌트, 이제 이해했나? 왜 우리가 K를 선택했는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장군님의 선택이 옳았어요. 그날 저녁, 저는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초안을 수정하기 시작했어요. 기존 보고서는 너무 보수적이었습니다. K의 장점을 충분히 강조하지 못했죠. 저는 새로운 문장들을 추가했습니다. K 흑표는 산악지형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보유하고 있다. ISU 현수 장치는 게임 체인저다. 미국은 이 기술을 연구해야 한다. 타이핑하면서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 보고서를 제출하면 동료들이 뭐라고 할까요? 저를 배신자라고 부를까요?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진실이 더 중요했습니다. 연구원으로서 제가 해야 할 일은 사실을 보고하는 거니까요. 다음 날 저는 페루를 떠났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카를로스가 말했습니다. 브렌트, 자네가 본 걸 미국에 잘 전해주게. 한국은 더 이상 이류 국가가 아니야. 그들은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파트너야. 저는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군님.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안데스 산맥이 보였어요. 저 험준한 산맥에서 K가 활약하게 될 겁니다. 페루의 안보를 지키는 파수꾼이 되겠죠. 그리고 남미 전체에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증명하게 될 겁니다. 워싱턴 DC로 돌아온 저는 즉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제목을 바꿨어요. K 흑표의 우수성과 미국 전차 기술에 대한 재현. 이전보다 훨씬 더 직설적인 제목이었죠. 보고서에는 제가 직접 목격한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사진도 첨부하고 영상 링크도 넣었어요. 보고서를 읽은 상급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충격을 받았고 어떤 이는 화를 냈어요. 한 장성이 저를 불렀습니다. 커크먼, 자네 정신이 나갔나? 한국 전차를 이렇게까지 치켜세우다니.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장군님, 저는 제 눈으로 본 것을 보고했습니다. 거짓을 쓸 수는 없었어요. 장성이 책상을 쳤습니다. 자네는 미국인이야. 미국 무기를 옹호해야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연구원입니다. 진실을 옹호합니다. 만약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계속 뒤처질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장성이 한숨을 쉬었죠. 알았네. 자네 보고서는 검토하겠네. 그날 이후 저는 사무실에서 눈총을 받았습니다. 동료들이 제게 말을 걸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에도 혼자 먹었죠. 누군가 제 책상에 쪽지를 놓고 갔습니다. 배신자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쪽지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상관없었어요. 저는 옳은 일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제 보고서를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젊은 연구원들이 제게 질문을 했어요. 커크먼 연구원님, K가 정말 그렇게 좋았나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정말 뛰어났어. 특히 산악지형에서는 우리보다 나았어. 몇 주 후 CNN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인터뷰 요청이었어요. 한국 방산의 약진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고 싶다는 거였죠. 저는 고민했습니다. 공개적으로 발언하면 더 큰 논란이 일 텐데요. 하지만 대중에게 진실을 알릴 기회이기도 했어요. 저는 인터뷰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촬영 당일 스튜디오에서 앵커가 물었습니다. 커크먼 연구원님, 27년 경력의 전차 전문가로서 한국 K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했습니다. K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차입니다. 특히 산악지형에서는 에밀이나 레오파르트를 능가합니다. 스튜디오가 긴장했습니다. 앵커가 재차 물었죠. 에밀을 능가한다고요? 확실합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페루에서 직접 목격했습니다. ISU 현수장치 기술은 게임 체인저입니다. 미국도 이 기술을 연구해야 합니다. 인터뷰가 방송된 후 엄청난 반향이 있었습니다. 소셜미디어가 난리였어요. 어떤 이들은 저를 지지했고 어떤 이들은 매국노라고 비난했습니다. 방산업계는 충격에 빠졌죠. 펜타곤 내부에서도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긍정적인 변화도 일어났습니다. 미국 방산업체들이 경각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혁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죠. 현수장치 개선 연구가 시작됐고 경량화 프로젝트도 재검토됐습니다. 제 보고서가 변화의 촉매제가 된 겁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루마니아가 K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도 관심을 보이고 오만도 협상에 나섰다고 했습니다. 한국 방산의 약진이 멈추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현대로템의 수주 현황을 확인했습니다. 2023년 약 2조 원이었던 수주 잔고가 2024년 9조 3천억 원으로 폭증했더군요. 1년 만에 4배 이상 성장한 겁니다. 이건 기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었어요. 특히 눈에 띄는 게 있었습니다. 이정엽 현대로템 부사장이 무역의 날에 동탑 산업 훈장을 받았다는 뉴스였어요. 기사를 읽어보니 그가 한국방산의 수출 전략을 완전히 바꾼 주역이더군요. 부품 중심에서 완성품 중심으로 전환시켰다고 했습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한국은 개인의 노력만이 아니라 시스템 전체가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현대로템이라는 기업, 이정엽 같은 리더, 정부의 지원, 연구진의 혁신, 이 모든 게 합쳐져서 기적을 만들어낸 거였죠. 저는 제 동료 제프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제프, 자네도 이제 인정해야 해. 한국은 진짜야. 제프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브렌트, 자네 말이 맞았어. 나도 이제 인정해.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27년 경력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진화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배운 모든 지식이 쓸모 없어진 게 아니에요. 다만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뿐이죠. 한국이 떠오르고 있다는 현실을요. 집에 도착해서 아내 수잔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배웠어. 편견을 버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지를. 수잔이 웃으며 말했죠. 당신은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진실을 위해 싸웠잖아요. 몇 달이 더 흘렀습니다. 이제 2024년 말이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았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방산 협력 방안을 연구하는 거였죠. 이제 한국을 적이 아니라 파트너로 보는 시각이 생겨난 겁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저는 한국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창원에 있는 현대로템 공장이었어요. 거기서 K가 생산되는 과정을 직접 봤습니다. 최첨단 설비, 숙련된 기술자들, 철저한 품질 관리, 모든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공장 투어 중에 한국 엔지니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K 한 대에는 우리의 70년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1970년대에 총알도 못 만들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차를 만들고 있으니까요. 투어가 끝나고 저는 서울 시내를 걸었습니다. 거리는 활기차고 현대적이었어요. 높은 빌딩들, 빠른 인터넷, 첨단 기술, 이 모든 게 한국의 성장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가 앞으로 얼마나 더 발전할까?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한국방산협력의 전략적 가치였어요. 보고서에서 저는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경쟁자가 아니라 협력자로 봐야 한다. K의 ISU 기술을 에밀에 적용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공동 연구개발이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다. 이번에는 반응이 달랐습니다. 상급자들이 제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했어요. 한 장성이 말했죠. 커크먼, 자네 아이디어가 괜찮네.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타진해보게. 저는 기뻤습니다. 드디어 제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2024년이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1년을 돌아보며 많은 생각을 했어요. 올해 초만 해도 저는 편견에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한국을 무시했고 서구만이 최고라고 믿었죠. 하지만 페루에서의 경험이 저를 바꿨습니다. 이제 저는 다른 사람이 됐어요. 열린 마음을 가진 연구원이 됐습니다. 국적이 아니라 성능으로 평가하는 사람이 됐죠. 그리고 진실을 위해 싸우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 됐습니다. 연말 무렵, 저는 국제방산 심포지엄에 초청됐습니다. 거기서 발표를 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주제는 글로벌 방산 시장의 변화와 신흥 강자들이었죠. 저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심포지엄 당일 수백 명의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각국의 장성, 방산업체 임원, 연구원들이 참석했어요. 제 발표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저는 한 가지 고백을 하려고 합니다. 청중이 집중했어요. 저는 27년 동안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서구 기술만이 최고라고 믿었죠. 하지만 올해 페루에서 한국의 K 흑표를 목격한 후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K의 영상을 보여줬어요. ISU 현수장치가 작동하는 장면, 안개 속에서 명중시키는 장면, 험준한 산을 오르는 장면. 청중들이 놀라는 게 보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국가의 성공이 아닙니다. 라고 저는 말했습니다. 이것은 혁신이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기술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우리는 편견을 버리고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발표가 끝나고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질문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었어요.
한 프랑스 장성이 물었습니다. 커크먼 연구원님, 그럼 레오파르트는 이제 시대에 뒤떨어진 겁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죠. 아닙니다. 레오파르트는 여전히 훌륭한 전차입니다. 다만 모든 지형에 완벽한 전차는 없다는 겁니다. 평원에서는 레오파르트가 최고일 수 있지만 산악에서는 KE가 더 나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임무에 맞는 무기를 선택하는 겁니다. 심포지엄이 끝나고 여러 사람들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명함을 교환하고 의견을 나눴어요. 한 한국 무관이 제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커크먼 연구원님, 공정한 평가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계의 인정을 받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왔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인정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한국은 정말 대단해요. 그 순간 저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게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몇 주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미 육군이 차세대 전차 개발에 한국의 ISU 기술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 보고서가 영향을 준 거였죠. 이건 역사적인 결정이었습니다. 미국이 한국 기술을 배우기로 한 거니까요. 저는 이 소식을 듣고 전율을 느꼈습니다. 기술은 정말로 국경이 없었어요. 누가 만들었든 좋은 건 좋은 거고 배울 건 배워야 하는 거죠. 이게 진정한 발전이에요. 연말이 다가왔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저는 집에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트리 아래 앉아 와인을 마시며 올해를 돌아봤습니다. 정말 파란만장한 한 해였죠. 아내 수잔이 물었습니다. 여보, 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뭐예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페루 안데스에서 KE를 본 순간, CNN 인터뷰 순간, 아니면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순간, 모든 순간이 소중했어라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했던 건 내 편견을 깨뜨린 순간이야. 안데스 산맥에서 KE가 부각을 낮추며 표적을 맞췄을 때, 그때 내 27년 신념이 무너졌어. 그리고 그게 새로운 시작이었지. 수잔이 웃었습니다. 당신은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건 쉽지 않잖아요. 저도 웃었죠. 그래, 어려웠어. 하지만 진실이 더 중요했어. 2025년이 밝았습니다. 새해 첫날, 저는 사무실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한미 전차 공동 개발 가능성 연구였습니다. 에밀의 화력과 방어력, KE의 기동성과 지형 적응력을 결합하면 어떨까? 상상만 해도 흥미로웠어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카를로스 장군이었어요. 브렌트, 새해 복 많이 받게. 좋은 소식이 있네. 우리 KE 첫 배치가 다음 달에 도착한다네. 인도식의 자네를 초대하고 싶은데. 저는 기뻤습니다. 물론이죠, 장군님. 꼭 가겠습니다. 2월, 저는 다시 페루로 날아갔습니다. 리마 항구에는 거대한 수송선이 정박해 있었어요. 그 안에 KE 전차 18대가 실려 있었습니다. 페루 육군의 새로운 주력 전차들이었죠. 인도식이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페루 국방장관, 육군 참모총장, 한국 대사, 현대로템 임원들이 참석했어요. 태극기와 페루 국기가 나란히 펄럭였습니다. KE들이 하나씩 수송선에서 내려왔어요. 위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카를로스 장군이 연설했습니다. 오늘은 페루 육군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KE 흑표와 함께 우리는 남미 최강의 기갑부대가 될 것입니다. 한국 친구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한국 대사도 연설했어요. 페루와 한국의 우정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무기를 판 게 아닙니다. 기술을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가 됐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저는 KE에 올라가 봤습니다. 내부는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어요. 디지털 계기판, 에어컨, 편안한 좌석, 승무원의 편의성까지 고려한 설계였죠. 저는 감탄했습니다. 디테일 하나하나가 완벽했어요. 시험 주행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KE에 탑승해서 안데스 산맥을 달렸어요. 엔진 소리가 힘차고 승차감이 부드러웠습니다. 험한 길인데도 흔들림이 적었죠. 이게 ISU 현수장치의 위력이구나 싶었습니다. 산꼭대기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리마 시내가 내려다 보였어요. 태평양도 보였고요. 카를로스가 말했습니다. 브렌트, 이 전차들이 우리나라를 지킬 거야. 자네 덕분에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었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한 건 없어요. 다만 진실을 말했을 뿐이죠. 페루에서 돌아온 후 저는 새로운 기사를 봤습니다. 현대로템의 수주잔고가 10조 원을 돌파했다는 뉴스였어요. KE 수출이 계속 늘고 있었던 겁니다. 루마니아가 계약을 확정했고 사우디도 협상 막바지라고 했습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한국이 세계 방산 시장을 재편하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그 변화의 증인이 됐습니다. 어느 날 저는 젊은 연구원들을 모아놓고 강의를 했습니다. 주제는 편견을 넘어선 객관적 평가였어요. 저는 제 경험을 솔직하게 나눴습니다. 여러분, 저는 27년 동안 틀렸습니다. 서구만이 최고라고 믿었죠. 하지만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한국, 터키,
이스라엘 같은 나라들이 떠오르고 있어요.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이들을 평가해야 합니다. 한 연구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대답했죠. 외우세요. 그들의 기술을 연구하고 좋은 건 인정하고 협력할 방법을 찾으세요. 경쟁만 하려고 하면 우리도 뒤처집니다. 강의가 끝나고 여러 연구원들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연구원님, 용기 있는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도 배우겠습니다. 저는 뿌듯했습니다. 다음 세대가 제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랐어요. 몇 달이 더 흘렀습니다. 어느새 2025년 중반이 됐어요. 저는 이제 한국 방산 전문가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했죠. 1년 전에는 한국을 무시하던 사람이 이제는 한국 전문가가 됐으니까요. 각종 세미나와 회의에서 제 의견을 물었습니다. 커크먼 연구원님, 한국 방산의 다음 행보는 뭘까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항공 분야입니다. KF-21 전투기가 곧 수출될 겁니다. 그리고 해군 분야도 주목해야 해요. 한국의 잠수함과 구축함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몇 달 후 그 예측이 맞았습니다. 폴란드가 KF-21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필리핀이 한국산 호위함을 주문했어요. 한국의 약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감회가 깊었습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KE의 우수성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진실은 결국 힘이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연말이 다가왔습니다. 2025년도 저물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1년을 돌아보며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한국방산 2년의 기록이었죠. 2024년 페루 계약부터 2025년까지의 모든 변화를 기록했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장에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다. 이것은 70년 넘는 노력의 결과다.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 세계 4위 방산 수출국이 되기까지 그들은 멈추지 않고 혁신했다. 우리는 이들에게서 배워야 한다. 겸손함을, 혁신을,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을. 보고서를 제출하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 DC의 겨울 풍경이 보였어요. 눈이 내리고 있었죠.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카를로스 장군이었어요. 브렌트, 좋은 소식이네. 우리 KE 부대가 첫 훈련을 마쳤어. 결과가 완벽했네. 자네가 옳았어. 저는 웃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장군님. 앞으로도 KE가 페루를 잘 지킬 겁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한 일이 의미가 있었어요. 진실을 말하고 편견을 깨고 변화를 만든 거죠. 이게 연구원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올해도 가족들과 함께 보내기로 했어요. 트리를 장식하고 선물을 준비하고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따뜻한 시간이었죠. 식사 후 아내 수잔이 물었습니다. 여보, 올해는 어땠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해였어. 내가 성장했거든. 27년 편견을 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됐어. 수잔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자랑스러워요. 당신은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저도 수잔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당신 덕분에 버틸 수 있었어. 2026년이 밝았습니다. 새해 첫날 아침, 저는 서재에 앉아 일기를 썼습니다. 2024년 5월, 나는 충격을 받았다. 페루가 KE를 선택했다는 소식에. 그때부터 내 인생이 바뀌었다. 안데스 산맥에서 KE를 목격하고 내 편견을 깨뜨리고 진실을 위해 싸웠다. 이제 나는 다른 사람이다. 더 나은 사람이다. 일기를 쓰면서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을 거예요. 한국은 계속 성장할 것이고 세계는 계속 놀랄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여정을 함께 할 겁니다. 객관적 관찰자로서, 공정한 평가자로서, 그리고 진실의 옹호자로서 이제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편견을 버리세요.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보세요. 누가 만들었든 좋은 건 인정하세요. 그리고 진실을 위해 용기를 내세요. 한국의 KE 흑표는 단순한 전차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나라의 꿈이 현실이 된 증거예요. 70년 전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 이제는 세계를 놀라게 하는 기술을 만들어냈죠.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노력의 결과입니다. 저는 27년 경력의 전문가로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KE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차입니다. 특히 산악 지형에서는 독보적이에요. 그리고 한국은 앞으로도 계속 혁신할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을 경쟁자가 아니라 파트너로 봐야 합니다. 페루의 성공은 시작일 뿐입니다. 루마니아, 사우디, 오만, 그리고 더 많은 나라들이 KE를 선택할 거예요. 안데스에서 시작된 KE의 전설은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눌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제가 배운 교훈이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찾고 용기 있게 행동하세요. 감사합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편견을 깨뜨린 순간이 있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한국의 성공을, K의 우수성을, 그리고 열린 마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항상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세요. 감사합니다.